노후에 어떤 삶을 꿈꾸셨나요? 자식들과 함께 따뜻하게 지내는 일상, 아니면 혼자서 누리는 조용하고 자유로운 생활. 하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 병원을 찾는 횟수도 늘고 익숙했던 일상조차 점점 불편해집니다. 이런 변화를 겪으며 누구나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까? 대부분 우리가 떠올리는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식과 함께 사는 것, 둘째는 요양보호사를 두는 것, 셋째는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들이 과연 진심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은 분명 따뜻한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막상 한 지붕 아래 살아보면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순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세대 차이에서 비롯된 작은 마찰들, 자식은 일에 쫓기고 손주들도 각자의 일정으로 바빠지면서 부모는 점차 혼자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조심스러워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몸이 불편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역시 비용입니다. 하루 종일 돌봐주는 요양보호사를 쓰려면 매달 큰돈이 들고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기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생활 전반을 타인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또 다른 심리적 부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선택지는 요양원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보장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안심이 되지만 문제는 자유입니다. 가고 싶은 곳에 맘대로 가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자유롭게 고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여긴 내 집이 아니라는 감각이 뚜렷하고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두려움도 크게 다가옵니다. 결국 요양원에서도 외로움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꼭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더라도 나이 들어서도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두 분은 일반적인 선택지 대신 스스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신 분들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67세 정병수 어르신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사는 76세 이문환 어르신. 두 분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노년을 개척해 오셨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고 특별한 사회적 지원도 없었지만 그 속에서도 방법을 찾아내셨습니다. 과연 이 두 어르신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정병수 어르신은 올해 67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하루 치열하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자녀들이 성장한 뒤에는 나름대로 노후를 준비하며 살아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몸이 비교적 건강했기에 혼자 사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노년의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외롭고 고달팠습니다. 특히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부터는 삶 전체가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식탁 위에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누구든 대화를 나눌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자 눈을 떠도 익숙했던 부엌 소리조차 사라지고 하루의 시작부터 정적이 흘렀습니다. 식사를 챙기는 것도 귀찮아졌고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듯한 지루함 속에 흘러갔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이토록 조용하고 허전한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TV를 켜도 집안은 여전히 쓸쓸했고 예전에는 간절히 원했던 혼자만의 시간이
이제는 오히려 견디기 힘든 외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정 어르신은 깊은 고민 끝에 자녀에게 연락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랑 같이 살아볼래? 라는 말에 아들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당연히 오셔야죠.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손주들도 처음엔 할아버지의 방문을 반가워하며 저녁을 함께 먹고 주말에는 온 가족이 나들이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정 어르신은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며 마치 다시 살아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일 때문에 바쁘고 손주들도 학업과 친구들 관계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낮 시간엔 정 어르신 혼자 집을 지키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의문이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더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더불어 생활 습관의 작은 차이들이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혈압이 높으시니까 소금을 조금만 줄이세요. 아버지, 밤엔 TV 소리를 좀 낮춰주세요. 아이들이 자야 하니까요. 물론 가족들이 모두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쌓이면서 어르신은 점점 불편함을 느꼈고 무엇보다도 혹시 내가 짐처럼 느껴지진 않을까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괜한 결정을 한 건 아닐까.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정답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점점 내 자리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 결국 몇 달 뒤 정 어르신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다시 혼자 살아야겠다. 아들은 걱정했지만 정 어르신의 마음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더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다. 오히려 이 집에 있는 게 더 외로웠다. 그렇게 정병수 어르신은 다시 혼자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히 집만 옮겨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혼자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했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없을까? 긴 고민 끝에 어르신이 도달한 해답은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두면 조금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도 많으니 나도 한번 시도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요양보호사를 부르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직 스스로 걷고 식사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목의 힘이 예전 같지 않아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려웠고 가끔 요리를 하다가 칼을 떨어뜨릴 때도 있었습니다. 점점 집안일이 버거워졌고 나도 나이를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정 어르신은 동네 복지관을 통해 요양 서비스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이나 입주 도우미도 있었지만 어르신은 방문형 부분 서비스를 선택했습니다. 매일 오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한 번에 4시간쯤 도와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들에게 손 벌릴 필요도 없고 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 요양보호사를 만났을 땐 솔직히 어색했습니다.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고 노인 돌봄 경험이 많다고 소개했습니다. 어르신, 처음엔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불편한 건 언제든 말씀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정 어르신은 처음에는 내심 꺼려졌습니다. 남의 손에 집안일을 맡긴다는 것도 내 삶 속에 타인이 들어온다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그 편리함이 하나둘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요양보호사가 와서 간단한 청소를 해주고 부족한 생필품도 대신 사다 주었습니다. 함께 앉아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생겼습니다. 혼자 조용히 밥을 먹는 것보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나누는 식사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즐거웠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 걸.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한 건 바로 비용이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한 달간 이용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갈까? 기본 요금은 정해져 있었고 필요에 따라 추가되는 항목까지 계산하니 생각보다 금액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니 한 달에 드는 비용이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더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야 있었지만 앞으로 몇 년씩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시작할 땐 괜찮겠지 싶었지만 막상 장기적으로 유지하자니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생활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예를 들어 정병수 어르신은 아침 식사를 마치면 바로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먼저 다른 집안일부터 마치고 나중에 설거지를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사소한 차이겠거니 했지만 이런 작은 습관의 차이가 반복되면서 점점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돈을 내고 받는 서비스인데 왜 내가 이들의 방식에 맞춰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요양보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력이 교체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겨우 적응했을 즈음이면 또 다른 사람이 오고 또다시 처음부터 익숙해져야 하는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바뀌는 상황이 오히려 더 지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정 어르신은 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요양 서비스도 결국 그에게 완벽한 해답이 되어주진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정 어르신은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도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결국 나와는 맞지 않았다. 그렇다면 요양원이라면 조금 나아질 수 있을까? 직접 알아보기 시작하니 생각보다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곳도 있었고 의료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비용만 감당할 수 있다면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것도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살다 보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긴급 상황이 걱정이지만 요양원에 있으면 그런 점은 확실히 덜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자유가 없다. 단체 생활이 익숙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힘들다. 규칙에 적응하지 못하면 외로움이 더 커진다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병수 어르신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양원에서 한 달간 생활해보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첫날, 정병수 어르신은 낯선 환경이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정든 집을 떠난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웠고 처음 마주한 낯선 사람들과의 공동생활은 생각보다 더 낯설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물론 나이가 비슷한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은 처음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몇몇 어르신들과는 금세 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구석에 쌓여가던 불편함이 점점 크게 다가왔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진 문제는 자유의 제한이었습니다. 기상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마음대로 늦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만 제공되었고
먹고 싶은 음식을 요청하는 것도 어렵고 눈치가 보였습니다. 외출도 미리 신청하고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 어르신은 이런 규칙들이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평생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모든 일정이 정해져 있는 생활에 적응한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삶이 과연 내가 바랐던 모습인가 하는 의문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개인 공간의 부족이었습니다. 다행히 2인실을 배정받긴 했지만 함께 쓰는 룸메이트와의 생활 리듬 차이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어떤 날은 밤늦게까지 TV를 켜놓는 경우도 있었고 아침형 인간과 밤형 인간이 한 공간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충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예전엔 내 방에서만큼은 마음대로 생활했는데 여기서는 내 방에서도 누군가를 배려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문득문득 스치는 한 가지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서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걸까? 사실 아직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판단력도 또렷한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타인의 손에 맡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한 달이 지나자 정병수 어르신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는 요양원 생활을 마치고 다시 혼자의 삶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처음엔 요양원이 오히려 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규칙 속에서의 제한된 자유는 예상보다 훨씬 큰 정신적 압박이 되었습니다. 아직 이렇게 건강한데 왜 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해야 하지? 요양원을 나와 다시 혼자 지내게 된 첫날, 정 어르신의 마음은 오랜만에 가벼워졌습니다. 오랜만에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걸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러나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지금껏 시도했던 모든 방법은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녀와 함께 지내는 것도 불편했고 요양보호사를 쓰는 것도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요양원은 내 자유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진짜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내야 하는 걸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외롭게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옆집에서 부부싸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어린이집에 아이 데려오기로 한 건 당신이었잖아. 갑자기 회의가 생겼다니까. 그럼 당신이 좀 데리고 오지 그래. 옆집 부부는 맞벌이였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담 속에서 종종 아이의 등하원 문제로 갈등을 겪는 듯했습니다. 그때 문득 정병수 어르신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내가 그 아이를 데리러 가면 어떨까? 정 어르신은 망설이다가 직접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까 말소리가 들렸는데요. 혹시 제가 대신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를 데려오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옆집 부부는 처음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정 어르신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며 서서히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사실 저는 요리를 잘 못하니까 저녁 한 끼만 챙겨주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정 어르신과 옆집 가족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4시 반이 되면 정 어르신은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데리러 갔고 그 사이 부부는 퇴근 후에 짧은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함께 따뜻한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부탁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정 어르신, 혹시 마트에 가시는 길이면 저희 것도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대신 지난번에 보니까
화장실 전구가 깜빡거리던데 제가 새 전구로 바꿔놨어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시작된 교류는 점차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고 정병수 어르신의 노후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야.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노년의 삶이란 단순히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대고 도우며 살아가는 공존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정병수 어르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간 76의 이문환 어르신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에 사는 이문환 어르신. 늦가을 오후 창밖에 내리는 빗소리를 가만히 바라보던 그는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시작된 허리 디스크 통증이 갈수록 심해지며 혼자서 지내는 일상은 더 이상 예전처럼 쉬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딸은 외국에서 근무 중이라 가끔 영상통화로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였고, 대학생 손주는 시험이 없는 시기에 간간히 들러 장을 봐주거나 청소를 도와주는 정도였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짧고 다시 혼자가 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이런 삶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문득 마음 한켠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들어가기엔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요양보호사를 쓰기엔 그조차도 감당할 경제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우연히 TV 다큐멘터리에서 시니어 쉐어하우스라는 주제를 접하게 됩니다.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살며 서로를 돌보고 생활비를 나눠 쓰는 모습이 화면 속에 펼쳐졌습니다. 정해진 방식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삶을 조직해 나가는 노인의 모습에 이문환 어르신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근처 주민센터에 들른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혼자 살기 어려우신 분, 함께 살아보실 어르신을 찾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3명의 어르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유정의 할머니. 영어 교사로 정년 퇴임 후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거주 중이라 늘 외로움을 느끼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김성우 어르신. 건강은 비교적 양호했지만 서울에서의 높은 월세로 인해 연금만으로는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쉐어하우스를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박순남 여사. 오랜 간호사 경력을 가지고 있어 건강관리에 능숙한 분이었고 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문환 어르신은 세 분과 몇 차례 직접 만나 식사도 나누고 대화를 이어간 끝에 함께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전주의 한 교회 근처에 있는 오래된 2층 집을 공동으로 월세 계약하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각자 개인 방은 따로 두고 거실과 주방은 함께 사용하는 구조였습니다. 물론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생활 습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작은 갈등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문환 어르신은 새벽 일찍 일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 습관이 있었고 유정의 할머니는 늦은 밤까지 책을 읽는 조용한 생활을 선호했습니다. 김성호 어르신은 요리를 좋아해 주방을 자주 점령했고 박순남 여사는 청결에 민감하여 물건 위치 하나까지 예민하게 신경 쓰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지낸 시간이 쌓이면서 서로의 단점을 참기보다 장점을 발견하는 눈이 생겼습니다. 김성호 어르신의 손맛 덕분에
매 끼니가 기다려졌고, 박순남 여사는 이문환 어르신의 허리 통증을 덜어주는 생활 속 스트레칭과 셀프 마사지법을 세심히 알려주었습니다. 유정의 할머니는 해외 의료 정보를 영어로 번역해주는 등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고, 이문환 어르신은 오랜 기업 경력을 살려 공동 생활비와 장보기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6개월이 흐른 뒤 그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집 옆마당에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추, 고추, 쑥갓, 상추. 하나둘씩 싹이 트고 수확한 채소는 식비를 절약하는데 큰 몫을 했고, 남는 것은 동네 시장에 내다 팔아 소소한 수입도 올렸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 제안을 받고 이문환 어르신 일행은 또 다른 삶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박순남 여사는 건강생활 습관 강의, 유정의 할머니는 영어 기초 수업, 김성호 어르신은 간편 요리 교실, 그리고 이문환 어르신은 가게 예산 및 재정 상담을 맡아 지역 어르신들과 다시금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한국에 잠시 귀국한 딸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혼자 지내면 외로울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이문환 어르신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두려웠단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보니 혼자였으면 몰랐을 새로운 기쁨을 많이 알게 됐지. 그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소개되었고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노인 공동생활,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되다. 그리고 전주 일대에 비슷한 셰어하우스가 2곳 더 생겨났습니다. 물론 허리 통증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문환 어르신의 마음은 누구보다 가볍고 삶은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정병수 어르신과 이문환 어르신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분은 전통적인 노후 생활의 틀을 벗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다시 설계해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노년의 삶이 꼭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를 맞이하면 다음 3가지 선택 중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첫째, 자식과 함께 사는 것. 물론 따뜻함이 있지만 세대 차이와 생활 방식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둘째,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것.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매달 드는 비용은 결코 작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 일정한 생활이 보장되긴 하지만 자유가 제한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이 3가지 중에서만 선택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정병수 어르신과 이문환 어르신은 전혀 다른 길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노년에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어가며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의 경험과 지혜, 삶의 기술을 나눈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병수 어르신처럼요. 둘째,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문환 어르신처럼 서로의 장점은 나누고 약점은 채워주는 삶.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외로움을 달래며 각자의 전문성과 경력을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는 삶은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따뜻할 수 있습니다. 셋째, 꼭 정해진 방식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기대야 한다는 생각, 반드시 요양원에 가야 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면 눈앞에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립니다. 노년의 삶은 단순히
버티는 시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준비해 나가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노후를 선택해야 할까? 이 영상을 함께한 여러분도 분명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것입니다.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정답은 한 가지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이 편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웃과 협력하며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해진 틀 안에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노년은 주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설계하고 만들고 선택해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혼자가 아닌 서로 손 내밀고 살아가는 또 다른 나와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두 어르신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한 갈림길에서 따뜻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노년이 외롭지 않고 의미 있고 무엇보다도 당당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길 위에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든이 되면 누구나 겪게 되는 5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이죠. 이른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삶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에 접어들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준비가 되었든 아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건 병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나이를 거듭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인생의 흐름입니다. 어떤 변화는 당황스럽고 어떤 건 의외로 반가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5번째 변화는 사람의 삶을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모른다면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이 시기를 지혜롭고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은 여든이 되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5가지 변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병의 증상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삶의 질을 높여줄 자연스러운 전환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에너지와 수면의 변화, 인간관계의 흐름 시간에 대한 감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기억과 사고방식에서 어떤 적응이 일어나는지, 마지막으로 여든의 삶을 가장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변화까지 알아보게 될 겁니다. 혹시 지금 여든을 앞두고 계신가요? 이미 그 시기에 계신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분을 위해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미처 모르고 지나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미리 알면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10년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변화는 우리가 늙음에 대해 가졌던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꾸게 만들 겁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에너지와 수면 리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든이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바로 몸의 에너지 흐름과 수면 패턴입니다. 이전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가 새로운 리듬으로 재편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전처럼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몸은 분명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수십 년 동안 몸 안에서 시간을 알려주던 생체 시계가 앞당겨지기 시작합니다. 밤 8시에서 9시 사이면 졸음이 몰려오고 새벽 5시나 6시쯤이면
저절로 눈이 떠지죠. 에너지가 가장 왕성한 시간도 아침부터 이른 오후까지로 바뀝니다. 반면 오후 2시쯤에는 이전보다 훨씬 강하게 에너지가 떨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건 피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새로운 최적 리듬입니다. 수면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깊은 잠보다는 얕은 수면 단계가 더 많아지고 밤중에 자주 깨어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불면이나 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대와 습관만 바꾸면 충분히 건강한 수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 성북구에 사는 정미화 할머니는 올해로 82세입니다. 여든을 넘기고 처음 2년 동안은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밤 9시만 되면 눈이 감기고 새벽 5시 반이면 벌떡 일어나는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니 의사 선생님은 아주 담담히 말했답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젠 몸이 새롭게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날 이후 미화 할머니는 자신의 하루를 완전히 다시 짰습니다. 에너지가 가장 높은 아침엔 책을 읽고 편지를 쓰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낮엔 친구들과 점심을 먹거나 산책을 하고 오후 2시엔 아무런 죄책감 없이 20분간 눈을 붙입니다. 그리고 밤 9시엔 조용히 잠자리에 드는 걸 즐기죠. 놀라운 건 그렇게 살기 시작하고 나서 훨씬 더 활기차고 뿌듯한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변화를 잘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일주일 동안 자신의 에너지 흐름을 관찰해보세요. 언제 집중이 잘 되고 언제 졸음이 오는지 적어보는 겁니다. 둘째, 하루 일과를 그 흐름에 맞게 재구성하세요. 중요한 일은 에너지가 충만할 때 하시고 쉬어야 할 때는 과감히 쉬세요. 셋째,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조명을 낮추고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화면을 멀리 해주세요. 몸이 자연스럽게 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몸이 약해진 게 아니라 지금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의 리듬에 억지로 자신을 맞추려 하지 않고 현재의 흐름에 맞춰 살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서 에너지 패턴에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변화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든이 되면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놀라운 변화들이 뒤따라오기 시작하거든요. 둘 인간관계는 뜻밖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여든을 넘어서면 반드시 겪게 되는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사회적 관계입니다. 단지 사람을 잃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여겼던 관계의 의미가 점점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하죠. 이 시기가 되면 어떤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또 어떤 관계는 오히려 훨씬 더 깊고 진실해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는 겉모습보다 마음의 울림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얕은 인연엔 마음이 잘 가지 않고 지금의 삶과 리듬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예전에는 함께 쇼핑을 다니던 친구와의 대화가 즐거웠지만 지금은 그 친구가 내 일상 속 느린 속도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예전에 말 한마디 제대로 섞지 않았던 이웃이 요즘 들어선 내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일 수 있죠. 이러한 관계의 진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소중해진 만큼 뇌도 자연스럽게 진정성 있는 사람에게 방향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고 효율적인 사회적 정리입니다. 성남시에 사는 김용태 어르신은 올해 81세입니다. 수십 년 함께하던 고스톱 모임이
하나둘씩 흩어지면서 마음에 큰 허전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는 건강이 나빠졌고 어떤 이는 자녀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 갔으며 함께 모이던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죠. 김 어르신은 어느 순간 자신이 사회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글을 좋아하던 김 어르신은 근처 도서관에서 어르신 문예 교육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70대, 80대 봉사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들은 과거의 추억이 아닌 지금의 목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진실하고 깊었습니다. 이후 김 어르신은 자녀들과의 관계도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진짜 소중한 관계에 더 집중하니 자녀들도 그 변화를 느끼고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죠. 이런 인간관계의 변화에 잘 적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떤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져도 괜찮다는 걸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모든 관계가 영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지금의 삶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같은 삶의 속도를 이해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편안합니다. 셋째, 나에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사람과는 의식적으로 더 깊은 시간을 가지세요. 형식적인 만남보다는 마음이 오가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넷째, 예전처럼 바쁘게 많은 사람을 만나려 애쓰지 마세요. 한 사람과의 깊은 대화가 하루 종일 이어지는 가벼운 만남들보다 훨씬 더 의미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사람을 멀리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어르신들이 여든 이후에 비로소 가장 솔직하고 감정적으로 충만한 관계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의 질이 한층 더 진화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예전보다 소중해진 관계가 있거나 뜻밖의 새로운 인연을 만난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누군가의 마음을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변화는 곧 이어질 세 번째 변화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새 시간과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여든이 되면 찾아오는 변화 중 가장 깊고도 놀라운 것이 바로 시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제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진짜 자산이 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체력은 줄어들지만 역설적으로 매 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선택은 더 분명해집니다. 시간이 없다는 조급함이 아니라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가장 내 삶에 의미가 있을까라는 통찰이 생겨납니다. 남의 시선보다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을 택하게 됩니다. 겉모습을 챙기느라 바쁘던 일상,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억눌렀던 감정들, 그리고 꼭 해야 할 것처럼 느껴졌던 사회적 역할들이 점점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찾아온 변화는 놀라운 해방감을 줍니다. 이제는 내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일에는 과감히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고 내 마음을 채우는 일에는 기꺼이 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해보지 못했던 선택이 지금에서야 가능해지는 겁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83세의 박연희 할머니는 그런 변화를 온몸으로 경험한 분입니다. 젊을 때부터 교회 일에 헌신하며 행사 준비부터 위원회 활동까지 빠짐없이 참여해왔던 분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자신의 하루 대부분이 의무감에 얽매인 일정이라는 걸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모든 역할에서 물러나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정원 가꾸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화분을 돌보고 한 달에 몇 번은 동네 공동 텃밭에서 어린 사람들과 함께 흙을 만지며 하루를 보냅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놀라고 걱정했지만 박 할머니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생기 있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해야 하는 일에 시간을 쏟았다면 지금은 정말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거죠. 이 변화는 단순히 일상의 재구성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준 자체가 바뀐 겁니다. 여든 이후엔 겉보기엔 작은 일이라도 나에게 의미가 있으면 주저없이 선택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미뤄뒀던 취미를 시작하거나 더 이상 마음이 통하지 않는 관계를 정리하거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공간으로 이사도 고려하게 되죠. 이러한 시간인식의 전환은 실제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하는 눈이 생기고 불필요한 걱정보다 본질에 집중하는 힘이 자라납니다. 연구자들이 말하는 결정의 지혜가 이 시기에 꽃 피우는 겁니다. 이 시간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한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일주일 동안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무엇을 할 때 기운이 나고 무엇을 할 때 지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둘째, 나와 맞지 않는 부탁엔 과감히 거절하세요. 죄책감 없이 지금은 어려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생산성보다 만족감이 큰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네 번째로는 그동안 미뤘던 중요한 대화나 경험들을 이제는 실천에 옮겨보는 겁니다. 여든이라는 나이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지혜와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자유가 동시에 있는 시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점은 이 변화가 삶을 훨씬 더 나답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는 순간들, 그 순간들이 모여 인생 후반부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서 어떤 활동이나 의무를 내려놓게 되셨나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우선순위가 생겨났는지 스스로도 놀란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시간에 대한 변화는 이어지는 다음 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엔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기억력과 생각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넷째 여든이 되면 기억력과 사고방식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변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기억이 감퇴한다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쇠퇴가 아닌 놀라운 재조직이 일어납니다. 뇌는 일부 기능을 내려놓는 대신 훨씬 깊고 넓은 사고력으로 재정비됩니다.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크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당이 기억력은 예전만 못합니다. 방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왔는지 잊거나 방금 들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일이 잦아지죠. 하지만 놀라운 점은 그 대신 수십 년 전의 기억이 점점 더 생생하게 떠오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을 단순히 떠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 연결하고 통찰로 바꾸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노년층이 인생 후반기에 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빠른 판단보다는 깊은 이해, 즉시 반응보다는 본질을 꿰뚫는 힘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뇌가 정보를 빠르게 흡수하고 처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었다면 여든의 뇌는 경험과 직관, 그리고 삶의 패턴을 읽는 데 특화되어 있는 셈이죠. 마치 계산기에서 분석기로 진화한 것처럼요. 결정 방식도 달라집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지만 한번 받아들인 후에는 훨씬 정교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두뇌 활동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삶의 지혜에서 비롯된 본능과도 같은 감각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84세의 정교 어르신은 예전에는 엔지니어로 일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복잡한 설계 수치를 금방 외우고 계산도 순식간에 했지만 최근에는 숫자가 잘 외워지지 않아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직장 생활 중인 아들이 복잡한 프로젝트 문제로 조언을 구하자 정 어르신은 놀랍게도 단번에 핵심을 꿰뚫고 해결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기술적으로 더 민첩한 후배들도 놓친 연결고리를 삶 전체를 관통한 통찰력으로 알아차리신 겁니다. 이후 정 어르신은 중요한 정보를 작은 수첩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정보는 외부에 맡기고 뇌의 에너지는 깊은 사고와 장기 계획에 집중한 거죠. 그는 지금도 지역 사회계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문제 해결과 장기 전략 수립에 꼭 필요한 조언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뇌는 다르게 작동하고 있을 뿐 결코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시기의 인지 능력을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한 4가지 실천법이 있습니다. 첫째, 반복적이거나 자잘한 정보는 메모나 달력에 기록해두고 뇌에 부담을 주지 마세요. 그 공간을 더 중요한 사고에 활용하는 겁니다. 둘째, 전략 게임 세대 간 멘토링 인생 경험을 활용한 문제 해결 등 나의 패턴 인식 능력을 자극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셋째, 전혀 새로운 기술보다 기존의 지식 위에 쌓을 수 있는 배움에 집중하세요. 기존의 경험과 연결될 때 뇌는 훨씬 더 유연하게 반응합니다. 넷째, 사고방식이 바뀐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느려진 것이 아니라 더 넓고 깊어진 것이라는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인지 노화는 단순한 감퇴가 아닙니다. 여든의 뇌는 30대 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화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통찰 사람을 보는 눈말의 진심을 가려내는 능력 상황의 본질을 꿰뚫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까먹는 일이 잦아졌더라도 누군가가 속내를 숨기고 말할 땐 그 진위를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말보다 맥락과 분위기를 읽어내는 능력은 세월이 준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며 생각의 흐름이나 기억의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약해진 부분 대신 새롭게 떠오른 강점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기억과 사고의 진화는 곧 이어질 5번째 변화, 어쩌면 여든 이후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 귀한 선물로 이어지는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5번째 변화는 여든을 맞이한 삶에서 가장 놀랍고도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예상치 못한 자유, 그리고 진짜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감각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외부의 기준과 역할 속에 묻혀있던 진짜 나를 조용히 깨웁니다. 이는 단순히 남의 시선을 덜 신경 쓴다는 차원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존재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든이 되면 한때 삶을 구성하던 외부의 압력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더 이상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할 이유도 사회적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춰야 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자녀들은 성장했고 가족을 책임져야 했던 무게감도 대부분 내려놓았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많은 이들이 처음으로 진정한 선택의 자유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이 삶의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이 변화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랜 세월 마음속에만 품어왔던 생각을 이제는 당당히 표현하게 되고 비현실적이라 치부되던 취미나 관심사를 거리낌 없이 시작해보게 되며 타인의 기준보다 자신의 행복을 우선순위에 놓게 됩니다. 한때는 무서웠던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도 이제는 그다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지요. 서울 강북구에 사는 82세의 윤정희 할머니는 평생을 남편이 목회하던
교회의 사모로 살아왔습니다. 단정한 복장, 조심스러운 말투, 늘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바른 어른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열정과 개성은 철저히 숨긴 채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윤 할머니는 여든이 넘어가던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이제는 진짜 내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아보자고. 그날부터 화려한 색감의 옷을 입기 시작했고 오래전부터 흠모하던 추상화에 도전해 거침없는 붓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아왔던 솔직한 생각도 주변 사람들에게 서슴없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당황했습니다. 늘 조용하고 조심스럽던 어머니 할머니가 갑자기 밝은 옷을 입고 독특한 그림을 그리며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는 모습이 낯설었던 거죠. 그러나 곧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윤정이 할머니가 오히려 훨씬 더 생기 있고 활기차고 사람답다는 것을. 특히 손주들은 그런 할머니를 가장 좋아하게 되었고 그림을 보며 함께 웃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자기다움을 회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꾸며내는 말과 행동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니 오히려 더 깊고 진솔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또한 삶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이젠 타당한 선택보다 행복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이에 맞는 활동보다는 내가 진심으로 즐거운 일을 택하고 주변의 기대보다 내 감정과 에너지를 기준 삼아 하루를 구성하게 됩니다. 물론 이 자유는 무책임하거나 이기적인 태도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어떤 관계와 의무가 정말 중요한지, 어떤 의견은 경청할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은 흘려보내도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점에서 훨씬 더 정제되고 깊이 있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기 위해선 몇 가지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째, 나는 누구의 기대에 따라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며 나의 진짜 가치와 신념을 다시 정리해보세요. 둘째, 이제부터는 내 기쁨과 만족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명확한 허락을 내리세요. 셋째, 마음속에만 품었던 생각이나 취향을 조금씩 밖으로 표현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반응해 줄 수 있습니다. 넷째, 그 자유를 변화를 위한 기회로 삼아보세요. 그동안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며 미뤄왔던 일들에 다시 손을 뻗어보세요.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렇게 살기 시작한 많은 어르신들이 여든이 되어 처음으로 나 자신처럼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의 역할과 기대는 선택사항이 되었고 이제는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삶을 살지 스스로 고를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서 더 솔직하고 자유롭게 변화하고 있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예전에는 드러내지 못했던 나만의 모습, 이제는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혹은 내려놓은 사회적 기대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진심 어린 경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진짜 얼굴을 찾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5가지 변화가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가장 깊은 결실은 바로 자유와 진정성입니다. 에너지의 흐름이 달라지며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인간관계는 겉이 아닌 속을 나누는 방향으로 정리되며 시간과의 관계는 더 이상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중심으로 재구성됩니다. 거기에 기억과 사고의 방식까지 변하면서 우리는 속도보다 통찰을, 효율보다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가 모여 만들어내는 마지막 선물이 바로 나답게 사는 용기입니다. 이제 이 나이는 단지 견디고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린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수많은 경험 수 없이 반복한 선택들, 한 번도 놓지 못했던 책임과 역할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새로운 기준 아래에서 다시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하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며 나에게 진짜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리고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시간을 내 편으로 삼는 법을 익히고 머리의 속도보다 마음의 방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 5가지 변화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노화라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로의 재구성입니다. 여든의 나는 젊었을 때에 나보다 약해진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더욱 정제되고 더 유능하며 더 통찰력 있는 존재로 다듬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들을 받아들이는 시선입니다. 이것을 잃는 것으로 보면 모든 것이 버겁고 두렵겠지만 이것을 새롭게 바뀌는 구조로 받아들이면 삶은 훨씬 더 유연하고 가볍고 풍요로워집니다. 실제로 여든을 맞이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이 내 인생에서 가장 나답게 사는 시기인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는 남이 정한 시간표가 아니라 내가 고른 기준으로 하루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변화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웠나요? 혹은 지금 이미 그 변화를 겪고 계시다면 어떤 변화가 가장 긍정적이었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경험 하나하나가 이 여든이라는 인생의 문턱 앞에 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선을 조금이나마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면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이 여러분과 함께 늙어가는 모든 순간을 따뜻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구독 버튼도 살포시 눌러주세요. 우리 모두의 삶은 어느 나이에서든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빛날 수 있으니까요. 94세인 정순자 할머니는 난간에 손도 대지 않고 2층까지 계단을 오릅니다. 일주일에 3번은 스스로 운전해 동네 작은 도서관으로 봉사를 나갑니다. 그녀보다 무려 44살이나 어린 주치의보다 혈압 수치도 더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불과 9년 전만 해도 할머니는 보행기에 의지했고 12가지 약을 복용하며 피클병 뚜껑조차 혼자 열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허약했던 몸이 다시 건강을 되찾았을까요? 값비싼 치료나 복잡한 운동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단순한 5가지 아침 습관이었습니다. 이건 흔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장수 노인들의 삶에서 정순자 할머니가 직접 찾은 오래된 지혜였습니다. 변화가 너무 극적이어서 주치의조차 쉽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3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남편 강민호 씨와 함께 누구보다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82세가 되던 해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깊은 우울감에 빠졌고 요리를 멈춘 채 체중은 16kg이나 늘었으며 결국 당뇨와 관절염까지 찾아와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고통이 되었습니다. 85세에는 12가지 약을 복용하며 보행기를 쓰고 다녀야 했고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도 짐이 되는 듯한 기분에 자주 괴로웠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단순한 파스타 소스 병 뚜껑 하나를 열지 못해 이웃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자존심도 희망도 바닥난 채로 모든 것을 바꿔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세계 각국의 장수 어르신들이 어떻게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살아가는지를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들에 스스로도 놀랐고 그녀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혈당 수치는 8,200에서 5.9로 떨어졌고 늘었던 체중은 원래대로 돌아왔으며 약은 8가지나 줄였고 보행기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80이 넘은 지금 당신에게 가장 큰 건강 고민은 무엇인가요? 정순자 할머니의 삶을 바꾼 이 5가지 아침 습관이 어쩌면 당신에게도 같은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건 엄격한 식단이나 힘든 운동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아침 습관은 너무 간단해서 효과가 있을까 싶은 행동이었지만 알고 보면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부엌 창가에 앉습니다. 그 창문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할머니 댁에서 동쪽을 향하고 있죠. 선글라스도 안경도 쓰지 않은 채 15분 동안 자연 햇빛을 그대로 눈으로 받아들이며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이렇게 아침 햇살을 직접 눈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몸속 생체시계의 중심인 식욕차 상핵이 활성화되어 적절한 시간에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멜라토닌은 억제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생체 리듬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정순자 할머니는 밤새 4-5번씩 깨고 아침엔 머리가 멍하고 오후엔 낮잠을 자야 하루를 겨우 버티셨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복용했고 깨어 있으려고 커피도 하루에 4잔이나 마셨죠. 하지만 이 간단한 아침 루틴을 6주간 실천하자 할머니는 7시간을 푹 자고 자연스럽게 개운하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주치의는 깜짝 놀랐고 결국 수면제 처방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빛은 반드시 직접 눈에 들어와야 하며 창문을 통해서나 안경을 끼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잠에서 깬 후 1시간 이내에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창문이 동쪽을 향하지 않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아파트 베란다나 현관 앞에 10분만 앉아보세요. 몸이 불편해 외출이 어렵다면 창문 근처에서 햇빛이 얼굴에 직접 닿도록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심지어 흐린 날에도 실내 조명보다 자연광이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두 번째 아침 습관은 감사와 기억의 연습입니다. 햇빛 의식을 마친 뒤 정순자 할머니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한 가지 습관을 실천합니다. 감사와 기억력 강화를 동시에 자극하는 이 방법은 특히 노화된 뇌를 위해 고안된 놀라운 방식입니다. 할머니는 손바닥만 한 작은 노트를 꺼내 3가지 고마운 일을 적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가족이 있어 감사하다 라고 쓰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씁니다. 손자 민수이가 내 오래된 보석함 안에 숨겨진 칸을 처음 발견했을 때 깔깔 웃던 소리. 그 웃음소리가 복도에 퍼지던 그 순간 두 눈이 반짝였던 표정이 아직도 선해요. 이건 단지 기분 좋은 글쓰기가 아닙니다. 뇌과학이 뒷받침하는 실천입니다. 심리학자 한상우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감각이 담긴 긍정 기억을 적극적으로 떠올릴 때 뇌의 회로가 재구성되며 주변의 긍정적인 신호를 더 쉽게 인식하게 됩니다. 정순자 할머니도 이 습관을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시작했습니다. 그땐 내가 세상에 아무 의미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고마운 걸 하나 찾기도 힘들었죠. 하지만 3주가 지나자 뇌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우체부 아저씨의 손인사 딱 좋은 온도의 차 한 잔, 베란다 난간에 앉은 참새 한 마리까지 작고 조용한 기쁨들이
스스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기억의 요소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 감퇴에만 주목하지만 이런 감각 기반의 회상은 새로운 뇌 연결을 만들고 기존 기억 회로를 강화합니다. 할머니는 점점 예전 일뿐 아니라 새로운 정보도 잘 기억하게 되었고 이웃의 이름 열쇠 놓았던 위치 대화 중 들었던 이야기들도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감정적인 변화도 즉각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다시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고 고립감도 줄어들었습니다. 관절이 불편하거나 시력이 좋지 않다면 소리내어 말하거나 음성인식 앱을 활용해보세요. 중요한 건 감각입니다. 냄새 소리, 질감, 온도, 그 순간의 분위기까지. 지금 떠올리는 당신만의 소중한 기억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는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세 번째 아침 습관은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무심코 반복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내내 기력을 빼앗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순자 할머니도 예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부엌으로 가서 가장 먼저 커피부터 내리곤 했죠. 그 한 잔의 커피가 몸속 깊은 곳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그녀의 에너지를 매일같이 소모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루틴을 찾았습니다. 커피도 음식도 섭취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 미지근한 물 500ml에 소량의 천일염과 신선한 레몬즙을 넣어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이 간단한 행위가 왜 중장년층에게 그토록 중요한 걸까요? 밤새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잠을 자고 나면 우리 몸은 심각할 정도로 탈수된 상태입니다. 혈액은 끈적해지고 관절은 뻣뻣해지며 뇌는 수분 부족으로 수축되기 시작하죠. 이런 상태에서 카페인을 바로 섭취하면 부신이 과하게 자극되고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집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일본 오키나와 장수 어르신들의 물 마시는 습관을 연구하며 이 원리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아침 루틴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2주 만에 관절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매일 아침마다 몇 시간씩 지속되던 뻣뻣함도 일어난 직후 사라졌습니다.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소금은 노년층에게 부족하기 쉬운 전해질을 보충해줍니다. 또한 레몬은 소화를 돕고 자연스러운 비타민C 공급원이 됩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도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을 자주 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었죠. 그러나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몸이 물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흡수하는 법을 배운 느낌이었어요. 핵심은 물의 온도와 타이밍입니다.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훨씬 빠르게 흡수되고 커피를 30분 뒤에 마시도록 유예함으로써 이 수분이 몸 안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매일 밤 자기 전 유리병에 이 특별한 물을 미리 준비해둡니다. 냉기가 돌지 않도록 상온에 두고 아침에 그 유리병을 보는 순간 바로 마시는 것이 신호가 되는 거죠. 만약 아침에 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이 수분 루틴과 함께 복용 가능한지 의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하루 첫 음료는 무엇인가요? 혹시 커피차 한 번쯤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하루 에너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 정순자 할머니의 몸이 이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단 2분이면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실천이야말로 심각한 낙상을 막을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아침 습관은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를 위한 예열이며 정순자 할머니가 자신에게 부여한 아주 특별한 의식입니다.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10분 동안 조용히 하지만 집중력 있게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건 운동이라기보다 하루를 살아내기 위한 몸과 마음의 준비입니다. 할머니는 이 루틴을 처음에는 일본 장수 노인들의 일상에서 발견했고 나중에는 낙상 방지를 전문으로 하는 물리치료사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자신만의 방법으로 완성했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나이에는 한 번의 낙상이 그냥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삶 전체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은 몸은 그 위험을 더 크게 만들죠. 그래서 그녀는 매일 아침 아직 이불 속에 누운 채로 조용히 발목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양발을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돌립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말초 혈관을 깨워주고 균형 감각을 관장하는 센서를 부드럽게 활성화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오른쪽 다리부터 양손으로 무릎을 끌어안듯이 당기고 15초간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 이건 자는 동안 굳어진 엉덩이 앞쪽 근육, 즉 고관절 굴곡근을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이 부위가 뻣뻣하면 한 걸음 내딛는 것도 위태롭죠. 그 후에는 누운 상태 그대로 양어깨를 돌립니다.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이건 스마트폰과 책을 오래 본 삶의 결과로 굽어진 어깨를 펴주는 동작입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이 동작을 할 때마다 내가 나 자신을 다시 세우는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목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오른쪽 왼쪽 천천히 시선을 옮기며 고개를 돌리고 머리맡을 바라보듯 위를 발끝을 보듯 아래를 찬찬히 움직입니다. 이건 목 근육뿐 아니라 어지럼증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깨움의 미소라 부르는 동작을 합니다. 양손과 발끝 손가락을 30초간 가볍게 흔들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마무리 동작입니다. 몸 전체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깨어나는 순간이죠. 이 루틴에는 깊은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관절 속 윤활액은 점성이 높아지고 움직임은 뻑뻑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 걷거나 움직이면 균형이 무너지고 부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심스럽고 체계적으로 몸을 풀면 마치 엔진에 기름을 넣듯 관절이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정순자 할머니의 물리치료사는 할머니의 균형 감각과 유연성이 눈에 띄게 향상된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6개월 전 서울 종로구 시장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비온 다음 날 젖은 나무집 위를 지나던 할머니가 미끄러졌지만 놀랍게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고관절 유연성과 균형 감각이 순간적으로 반응해 몸이 자동으로 중심을 바로잡았던 겁니다. 그때 넘어졌다면 아마 고관절이 부러졌을지도 몰라요. 이 습관이 저를 요양병원 대신 집으로 지켜줬어요. 할머니는 그날 이후 이 루틴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죠. 물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동작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깨가 불편하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도 됩니다. 고관절이 아프다면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대신 다리를 이불 위에서 살짝 밀어내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나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아픈 동작은 과감히 생략하고 편안한 움직임 위주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몸에게 신호를 주는 거죠. 어떤 날은 루틴 전체를, 어떤 날은 발목 돌리기와 손가락 흔들기만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작은 타이머가 신호가 되고 이 아침 의식은 자연스럽게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혹시 당신도 아침마다 몸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어려우신가요? 그 뻣뻣함은 보통 얼마나 오래 지속되시나요?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눠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5번째 아침 습관이 등장하거든요. 조금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정순자 할머니의 놀라운 장수 비결 중 하나로 꼽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정순자 할머니의 마지막 아침 습관은 어쩌면 그녀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실천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가족조차도 의무감으로 전화를 걸어오는 듯해 마음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을 시작하면서 정순자 할머니는 점차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하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 노트를 덮고 난 후 같은 노트의 한 구석에 딱 5분만 투자해 오늘 하루 자신이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행동 한 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중에가 아닌 오늘 실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습관을 막 시작했을 때 할머니는 자신에게 과연 무엇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을까 자문했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병원 다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남에게 도움은커녕 폐만 끼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회의감 속에서 할머니가 처음 적은 행동은 너무나도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근처에 혼자 사는 이웃 박 여사에게 전화해 병원 진료는 잘 다녀오셨는지 물어보는 일이었죠. 그녀는 솔직히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여사는 전화를 받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준 적이 없었노라며 마음이 너무 따뜻했다고 말했죠. 그 작은 전화 한 통이 두 사람의 일상에 조용한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이후 박 여사는 매일 아침 정순자 할머니에게 먼저 안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다시 다른 이웃에게 채소를 나누고 젊은 교사에게 교직 생활의 조언을 해주는 등 점차 주변과 깊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정순자 할머니는 마을의 연결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되었고 할머니 스스로도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체감하면서 삶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 습관의 뒷받침이 되는 과학도 주목할 만합니다. 서울대 보건과학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삶의 목적을 뚜렷하게 지닌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44% 낮고 치매 발병 가능성도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한 오키나와의 장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자신만의 이끼가이 살아가는 이유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길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오래 사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런 작고 구체적인 목적 있는 하루는 염증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며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삶의 만족도를 현저히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할머니 자신만의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할머니와의 통화에서 목소리에 생기가 돌고 대화의 깊이가 달라졌음을 느꼈고 주치의는 최근 진료에서 정순자 할머니의 자세와 활력이 예전보다 확연히 좋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단골로 가는 반찬가게 아주머니도 요즘 얼굴이 환하게 빛나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핵심은 구체성과 일상성입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막연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 손자에게 축구 경기 응원 문자를 보내겠다. 늘 웃는 택배 기사님께 오늘은 꼭 고맙다고 말하겠다처럼 오늘 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하나가 중요합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그날그날 떠오르는 작고 따뜻한 행동들을 노트에 쭉 적어두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지인에게 전화 한 통 옛날 요리 비법을 전해주기, 손편지 쓰기 마음에 남았던 말을 메시지로 전하기,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 등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어려운 분들도 이 습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댓글로 따뜻한 말을 남기거나 이메일로 응원을 보내거나 비대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닙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날은 그냥 시장에서 마주친 사람마다 눈 마주치고 미소 한번 짓는 걸로 끝낼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미소 하나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죠. 이 모든 기록은 할머니가 감사일기를 적던 그 노트에 함께 담깁니다. 감사와 기여 두 감정이 하나의 리듬으로 매일 아침을 열어주고 그날 하루의 마음가짐과 방향성을 결정짓는 습관이 된 것입니다. 당신은 요즘 어떤 방식으로 다른 이의 삶에 기여하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작은 행동 하나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보세요.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는 건 결국 아주 사소한 친절에서 시작되니까요. 정순자 할머니의 인생은 한마디로 기적에 가까운 전환을 이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전과 후의 모습을 듣고 나면 아마 당신도 믿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85세였을 때 할머니는 하루에 12가지 약을 복용하며 지팡이 없이는 집 안에서도 이동이 어려웠습니다. 체중도 지금보다 16kg이나 더 나갔고 병원에 갈 일이 없으면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녀들과의 통화도 주로 자녀 쪽에서 걸려올 때만 받았고 하루 대부분을 텔레비전 앞에서 쓸쓸하게 보내며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가라앉히곤 했습니다. 당시 혈당 수치는 당뇨 전 단계인 8,200였고 관절통은 일상처럼 따라다녔으며 수면제 없이는 단 몇 시간조차 깊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4세의 정순자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복용하는 약은 이제 단 4가지뿐이며 지팡이 없이 혼자 운전해서 일주일에 3번이나 성북구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당뇨 수치는 정상 범위인 5.9로 내려갔고 식단 조절이나 다이어트 없이도 체중은 자연스럽게 감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밤에는 수면제 없이 7시간 이상 깊이 잠들고 아침에는 개운한 기분으로 눈을 뜨고 계십니다. 관절통도 예전보다 8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단지 몸의 회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정순자 할머니가 다시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할머니는 동네에서 30명 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마을의 소통 중심축입니다. 젊은 교사들에게 온라인으로 멘토링을 해주고 마당 한켠에 작은 텃밭을 가꾸며 이웃들과 나누고 심지어 외국인 이웃과 더 깊이 소통하고 싶어 최근에는 스스로 한국어 회화 교실까지 찾아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주치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심혈관 건강은 70대 초반 수준이고 인지력 역시 수십 년은 더 젊은 사람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변화의 비결은 고가의 치료나 복잡한 건강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누구나 실천 가능한 5가지 아침 습관이 조화를 이루며 삶의 리듬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햇살 의식은 수면을 바로잡고 감사와 기억 훈련은 뇌를 깨우며 따뜻한 수분 섭취는 염증을 줄이고 몸풀기 루틴은 낙상의 위험을 막고 매일의 목적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 5가지가 매일 아침 정순자 할머니의 하루를 차분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시작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정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 만에 비로소 진짜 살아있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제 제가 당신께 하나의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실천한 5가지 아침 습관 중 하나만 골라 단 7일만 실천해보세요. 처음부터 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정순자 할머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신다면, 햇살 의식부터 관절 통증이 있으시다면 수분 섭취 루틴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와서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침이 덜 피곤했는지, 밤에 잠이 좀 더 깊었는지,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웠는지, 아주 작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게나마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우리는 언제든 어떤 나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작은 아침입니다.